전기오류, 로버트 바 미스터리. 대중의 의견이 승리했고 옳다는 것으로 관철되었다. 말도 안 되는 항소는 기각되었고 알버트 프라이어는 목에 줄을 매고 사형되는 처벌을 선고받았다. 오직 10만이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모두가 그것이 올바른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의 사형 방식에 대해서는 불쌍한 일이군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알버트 프라이어는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면 어떤 행동이든 마다하지 않는 젊은이였다. 그의 가족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누이들 모두 그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달랐다. 불행히도 그의 폭력적인 의지에 처음 저항했던 사람은 불행히도 여성이었다. 소녀 티를 갑벗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 당연히 그는 화를 냈고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처럼 전도유망하고 부유한 젊은 남자를 계속해서 거부할 여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전신 기사인 바우인과 약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프라이어의 분노가 한계를 벗어났다. 그는 바우인을 협박해서 그녀 곁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하고 그 웃기는 의도를 가지고 전신 사무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바우인은 야간 근무자였기 때문에 사무실에 없었다. 낮 근무를 하던 전신 기사가 프라이어를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순진무구한 미소를 띠고 바우인이 어디에 있을지를 알려주었다. 바로 존슨 양이 살고 있는 파커 아파트로 가보라고 한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이모와 같이 살고 있었다. 프라이어가 이를 갈면서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존슨 양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극단적인 감정이 분출되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그것은 비극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서 4발의 총알을 발사했다. 나머지 2발은 자신에게 사용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개새끼의 겁쟁이였기 때문에 막상 자신에게 총알을 2발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오자 그는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신식 전신 시스템이 그를 저지했다. 그의 인상착의가 광범위한 범위로 배포되었고 그는 집에서 50km가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그가 살던 곳으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대중의 의견이 일어났고 처음부터 대중의 의견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 명확해 보였다. 대중의 의견이 처음 물리적인 실체를 띈 것은 찌푸린 얼굴을 한 사람들이 감옥 근처로 몰려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확고한 어조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폭도로 변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군중 한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손을 잡고 위로 치켜올랐다. 그의 손에서 밧줄이 흘러내려 흔들렸다. 그러자 늑대 한 무리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울부짖음이 흘러나오고 군중이 감옥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 자식을 죽여버리자. 간수, 열쇠를 내놔. 사람들이 외쳤다. 흥분한 보안관은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엄밀히 규정한다면 그들은 폭도, 불법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폭도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은 보안관과 같은 마을 사람과 이웃, 친구들이었다. 그저 끔찍한 범죄 행위에 분개해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었다. 그가 만약 군중을 향해서 사격을 하라고 한다면 부하보안관들은 그 명령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 한두 명, 아니 수십 명이 다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폭도였다. 그러나 완벽하게 합법적인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죽인다고 한들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일까?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인간,
하나의 목숨을 당분간이나마 구하기 위해서 그는 어차피 가까운 미래에 사형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그래서 보안관은 손을 비틀면서 자신의 재임 시기 중에 이런 위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동정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는 중 군중의 외침과 울부짖음이 굉장히 커져서 감옥 속 죄수도 그것을 듣고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줘야 하지만 정의로운 심판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어떻게 하죠? 간수가 물었다. 열쇠를 내줄까요? 나도 모르겠어. 보안관이 절망적인 태도로 말했다. 그들에게 말을 걸어서 진정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해야 돼. 그리고 거부하면 사격을 가해야 한다고. 법에 따르면 그렇죠. 간수가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가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보안관이 사정하듯 물었다. 이 보안관이 선출될 당시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님이 분명했다. 저라면요? 간수가 물었다. 아, 저라면 저들에게 열쇠를 내주겠어요. 그러면 저들이 그를 목매달겠죠. 그러면 당신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사격을 가한다면 아마도 집으로 가라는 설득에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게 될 겁니다. 저런 폭도들 속에도 무고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마련이니까요. 그래? 그럼 퍼킨스, 자네가 열쇠를 줘. 하지만 절대로 내가 그런 명령을 했다고 말하지 마. 저들은 내일이면 이 행동을 후회할 거야.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투표로 선출되지만 자네는 아니야. 내가 임명하는 거지. 그러니 자네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좋아요, 좋아. 간수가 말했다. 내가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열쇠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군중들의 함성이 사그라들었다. 창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을 가진 젊은 남자가 감옥을 둘러싼 돌 벽의 꼭대기에 올라섰다. 그가 손을 위로 치켜 세우자 함성이 바로 멈췄다. 그들 모두 그가 바우인 전신기사이자 존슨 양의 약혼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여러분! 그가 외쳤다. 그의 맑은 목소리가 군중 끝까지 울려 퍼졌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마을의 정의로운 평판에 영원인 암을 얼룩을 묻히지 마세요.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이 아닌 군중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 저 감옥 안개 자식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저 자식이 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을 이끌고 문을 부숴버리고 근처 나무에 저 자식을 목매달겠어요. 여러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렸다. 하지만 그는 도망칠 수 없어요. 돈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는 법에 의해서 목매달릴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자비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은 거예요. 바우인이 꽉 쥔 주먹을 감옥 앞에 대고 흔들었다. 저기 저 속에 있는 쓰레기는 여러분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이래로 지옥에 떨어진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겁한 저 놈은 교수대 위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올라가는 순간까지 지옥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저 놈이 또 다른 지옥으로 넘어갈 때까지 지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옥에 머물기를 바라요. 저 놈이 저지른 불행의 일부라도 겪으면서 괴로워하기를 원해요. 저 놈을 때려 죽이는 것은 한순간이면 끝날 거예요. 살인자에게는 무자비한 법이 내리는
죽음이 아주 천천히 내려지는 것이 어울려요. 군중 속 가장 나쁜 인간들조차 그 말을 들으면서 몸을 떨었다. 바우인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와 격정은 인간의 것이 아닌 듯 느껴졌다. 그의 분노에 비하면 군중들 자신의 분노는 너무 미약한 듯 느껴졌다. 그의 말 덕분에 군중이 흩어졌다. 밧줄을 하늘로 쳐들었던 남자가 그것을 감옥 안쪽들로 던졌다. 그리고 보안관을 향해서 외쳤다. 그것을 잘 간수하라고, 늙은 보안관. 조만간 필요하게 될 테니까. 군중이 사라지고 보안관이 바우인 옆으로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열정적으로 두드렸다. 바우인, 자네? 그가 말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내 평생 자네 이름을 기억하겠어. 아주 끔찍한 재난이 일어날 뻔한 것을 막았어. 만약 앞으로 무슨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나한테 오라고. 돈이나 권력이 필요한 문제라면 내가 무엇이든 도와주지. 고마워요. 바우인이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는 축하를 할 마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우인이 미리 예상한 것처럼 프라이어 가문의 돈과 영향력, 권력으로도 살인자를 도울 수는 없었다. 그는 9월 21일 오전 6시에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선고되었다. 그리고 대중은 만족했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지고 젊은 살인자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 대중의 의견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대중이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았다. 망나니 아들을 둔 불운한 가족에 대한 동정심이 생겨났다. 그리고 범죄자 자신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유명한 구절들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여자들이 사형에 처해질 범죄자의 감방으로 꽃을 보냈다. 불쌍한 그를 교수대에 세우고 가혹한 형벌을 가해도 존슨 양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실 그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단지 한 사람의 남자만이 그녀를 기억하면서 대중의 의견이 얼마나 허황된지 깨닫고 이를 갈았다. 지역 교회의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자들이 탄원서를 들고 다니면서 서명해달라고 간청했고 사람들은 서명했다.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서명했다. 심지어는 바우인에게도 한 여자가 와서 서명을 간청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수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시죠. 바우인이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맹세하건대, 부인, 만약 당신들이 그 살인자 자식을 풀어주는데 성공한다면 나 자신이 주님의 복수의 도구로서 행동할 거예요. 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숙녀가 간청했다. 당신의 서명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당신의 고귀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그를 때려 죽이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고귀한 행동으로 그를 흉측한 교수대에서 구하세요. 나는 절대로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나에게 서명을 부탁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를 풀어주면 당신들은 나를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그를 죽일 테니까요. 앞으로 2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사람들이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사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당신과 찬성하고 있는 것 같겠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할 일이죠. 하지만 다음 살인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사적인 복수를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지금 살인자를 풀어주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서명을 간청하던 숙녀가 한숨을 쉬면서 떠났다. 그녀는 인간 본성의 악함에 절망하고 있었다. 물론 그녀가 그러는 것이 전혀 황당한 것만은 아니었다. 프라이어 가문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다.
지금 감옥에 살아있는 사람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금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사람은 정의를 위한 부르짖음을 거의 듣지 못했다. 살인자에게 자비를 바라는 탄원서가 주의 모든 지역에서부터 주지사에게 제출되었다. 자신의 재선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던 훌륭한 주지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결정토는 반대의 결정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표를 가져올지 아니면 잃게 할지 누군가 수학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자시의 참모들조차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다. 이런 사소한 사안에서의 실수로도 그를 재선에 실패할 수 있었다. 주지사가 형량을 종신형으로 바꿀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바로 반대의 소문이 돌았다. 정의를 추구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젊은 남자에게 종신형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감형이 오직 모든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다음 주지사에게 충분한 수준의 압력이 가해진다면 그는 풀려날 수도 있었다. 9월 20일까지 주지사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바우인이 야간 근무를 위해서 전신 사무실로 가는데 보안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 집행유예 문서가 도착한 것은 아직 없겠죠. 바우인이 물었다. 보안관이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목매달아 죽여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없어. 보안관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오늘 오후에 문서가 도착할 것 같군. 주지사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군.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군요. 바우인이 말했다. 뭐? 나는 그렇지도 않아? 밤 9시가 지나자 수신되는 전보가 거의 없어졌다. 바우인은 자리에 앉아서 저녁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갑자기 사무실에서 호출 신호가 울렸고 전보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보가 전선을 타고 들어왔다. 전보 기계가 찰칵거리면서 움직이자 바우인이 자동적으로 그것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의 의식하지도 못한 행동이었다. 그가 자신이 적은 내용을 읽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가 거친 태도로 방안을 둘러보더니 자신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자비를 하는 소년이 모자로 눈을 가리고 졸고 있었다. 그가 전보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갈면서 다시 읽었다. 수신, 브렌틴군 브렌틴빌 시 보안관. 발신, 주지사 존 데이. 알버트 프라이어의 사형을 중지할 것. 감형 결정이 내려짐. 관련 문서들이 오늘 밤 등기로 이송될 것임. 이 전보 내용을 수신한 즉시 회신할 것. 바우인이 눈썹을 찌푸리고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한 점 의욕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되짚어 보고자 했다. 다시 전보 기계가 움직였고 그가 그쪽을 바라보자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 전보는 전신기사인 그에게 직접 온 것이었다. 주도에 있는 전신기사가 그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즉각 보안관의 사무실로 위의 내용을 전달하고 주도의 전신 사무실로 다시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전보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었다. 앞서의 내용이 보안관 사무실로 즉각 전달될 것이라고 바우인이 회신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전보 용지 하나를 집어들고 내용을 적었다. 수신, 브렌틴군 브렌틴빌 시 보안관. 발신, 주지사 존 데이. 즉각 알버트 프라이어의 사형을 집행할 것. 감형 결정은 없음. 이 전보 내용을 수신한 즉시 회신할 것. 그 일을 행하면서 바우인이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사람은 망설이거나 잠시마나 후회를 한다든가 하는 감정 때문에 실행을 지연시키려고 한다. 물론 범죄는 그래도 실행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바우인의 생각은 죽은 연인에게 머물렀다. 그는 살아있는 범죄자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가 졸고 있는 사무실에 소년을 깨웠다. 이것을 가지고 감옥으로 가서 보안관을 찾아. 만약에 그가 감옥에 없으면 집으로 가. 그가 자고 있으면 깨워야 돼. 그리고 그에게 바로 회신을 해야 한다고 말해. 그에게 빈 종이를 주고 그가 그것을 다 채우면 나에게 다시 가지고 오렴.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 돼. 절대로. 소년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밤의 어둠 속으로 떠났다. 소년이 너무나도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바우이는 보안관이 감옥에서 잠을 자지 않고 대기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안관이 떨리는 손으로 주지사에게 쓴 내용은 이랬다. 지금 당장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했음. 만약에 마음을 바꿀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회신을 보낼 것. 법에 의해서 허용된 순간까지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겠음. 바우이는 그 내용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다른 내용을 보냈다. 그리고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바로 자신의 웃음 소리가 너무 기괴하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움츠렸다. 아마도 내가 미친 것은 아닐까. 그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정말 그럴지도 몰라? 밤이 정말 천천히 흘렀다. 큰 도시의 신문사에 소속된 기자 하나가 밤 12시가 넘어서 전신 사무실로 와서 긴 내용의 기사를 송신했다. 바우인이 그것을 전보로 보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주도에 있는 전신 기사가 주지사의 법무 참모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확인했다. 오랜 세월 동안 정보를 주고 받는 일을 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전 세계의 구리와 주석을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브렌틴빌 안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그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낮 근무자가 출근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일 것이다. 볼일을 마치고 전보 사무실에서 어슬렁거리던 기자가 물었다. 사형 집행이 이뤄진 다음 단 하나의 정보만이 발신될지 물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이 이뤄지면 보내야 하는 기사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빨리 발신되어야 하거든요. 신문 몇 개는 아마도 호혜를 발간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분의 전신 기사를 데리고 와야 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아직도 나는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안관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낮 근무자가 아침 6시에 출근할 거예요. 나도 커피 한 잔만 마신 후 다시 복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서 당신이 쓴 기사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전보 기계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바우인이 대답했다. 고마워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안 그래요? 그렇죠. 내 생각에 주지사가 결국 포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는 겁이 많고 늙은 악당이에요. 만약 이 사람을 감형한다면 그는 다음 선거에 질 거예요. 사람들은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겁에 바싹 쫀 주지사가 사적 복수의 형제가 되는 것을 비열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어쨌든 좋은 밤 되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봐요. 평안한 밤 되세요. 바우인이 대답했다. 아침 햇살이 밝아지면서 전보 사무실 안전등이 어두워졌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바우인이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6시 10분 전 바우인의 동료, 낮 근무자가 왔다.
결국 그가 사형당했더군. 그가 말했다. 바우이는 책상 위 종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종이 몇 장을 접어서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잠시 후면 기자가 올 거야. 전보로 처리해야 하는 서류를 아주 많이 가져올 거야.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어. 자네가 너무 힘들면 내가 와서 도울게. 바우인이 감옥으로 걸어가는 사이 그는 몇몇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사형 집행 장면을 목격한 특권을 행사한 사람들이었다. 몇몇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고 몇몇은 하품을 하면서 그들이 목격한 잔인한 행위가 벌어진 시각이 너무 비인간적이었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감옥의 바깥문과 안쪽 문 사이에서 바우이는 보안관을 만났다. 신선한 아침 햇살 아래 보안관의 얼굴은 누렇게 떠 보였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보안관이 인사를 하기도 전에 바우인이 말했다. 자수? 뭐 때문에? 살인죄로요, 아마도.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라고, 이 친구야. 보안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지금 내가 농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것을 읽어보세요. 보안관이 전보를 읽고 다시 읽은 사이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에는 공포가 그의 지친 얼굴 위로 지나갔다. 그가 비틀거리면서 뒷걸음치다가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겨우 팔로 몸을 지탱해서 쓰러지는 것을 막았다. 바우인. 지금 자네? 어젯밤에 나한테 온 전보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이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맞아요. 그리고 자네가 이것을 무시했고? 맞아요. 대신 다른 내용을 보안관님께 보냈죠. 그렇다면 나는 사형 집행이 유예된 사람을 목매달아 죽인 것이고 보안관님은 살인자를 목매단 거예요. 하지만 질문하신 것에는 맞다고 대답해야겠군요. 아, 이런 세상에나. 신이시여. 보안관이 소리 질렀다. 그가 벽에 기댄 팔 사이로 고개를 묶고 울었다. 그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그는 어젯밤을 완전히 샜으며 이전에는 한 번도 교수형을 집행해보지 않았다. 바우이는 가만히 서서 통곡과 경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보안관이 화가 난 표정으로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의 느낌을 지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자신이 자책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 듯했다.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이 악당 자식아. 왜냐하면 자네가 공경에 처하면 도와주겠다는 내 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 빌어먹을 소리 하지 말아요. 젊은이가 외쳤다. 나는 자수하러 온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요. 나를 위한 탄원서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겠죠.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나도 모르겠어, 바우인. 나도 몰라. 보안관의 몸이 흔들렸다. 다시 무너지려는 듯 했다. 그는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목매달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그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착한 젊은이를. 주지사를 만나야겠어? 오늘 첫 기차를 타고 떠나겠어. 자네가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언제든 부르시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바우이는 다시 사무실로 가선 근무자의 일을 도왔고 보안관은 첫 기차를 타고 주도로 향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인간 역사상 최초로 모든 신문들이 입을 모아 주지사의 행동을 칭찬했고 주지사가 속한 정당의 모든 지역 조직들이 열광적으로 그에게 갈채를 보냈다. 그와 반대되는 정당은 마지못해 그가 생각한 것보다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대중의 의견 역시 마치 고양이처럼
다시 방향을 바꿨다. 지금까지와는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인가? 보안관. 주지사가 당황해서 말했다. 도대체 누가 그 탄원서에 서명을 한 것이지? 만약에 신문들이 그 사람을 목매달기를 원했다면 진작에 그렇게 주장해서 내 걱정을 덜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 그래, 이 정보가 숨겨진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글쎄요. 먼저 주지사님과 비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와 브렌튼빌의 바우인이 있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좋아. 바우인은 그 자신을 위해서도 조용히 있겠지. 그리고 자네도 그것을 떠버릴 일은 없을 테고, 안 그런가? 맞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좋아. 그러면 모두 조용히 하자고. 신문 기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는 한 모두가 안전할 거야. 그리고 통신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관련 서류는 모두 불태우겠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대중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다시 한번 판명되었다. 주지사는 의기양양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용기와 배짱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전기오류 로버트 바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